토트넘이 홈에서 입스위치 타운에게 충격적인 2대1 패배를 당했는데, 이 경기에서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는 공수양면으로 늘상 지적받았던 문제가 또다시 반복이 됐다는 거거든요. 일단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입스위치 타운이 약간 내려앉았을 때 밀집된 수비를 흔들어 놓을 수 있을 만한 공격적인 패턴 자체가 부족했다는 거, 그리고 수비적으로는 공격적인 패턴이 부족하니까 너무 많은 공격 숫자를 앞쪽에 배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상대가 볼을 끄는 이후에 역습으로 나올 때 역습에 대한 대처 능력이 당연히 선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떨어진다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를 보면 입스위치 타운이 아무래도 토트넘 홈이니까 조금 더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때 토트넘의 공격 방식에 대해서 대처하는 형태를 준비를 많이 해왔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오늘 토트넘이 기본적으로는 우도기와 포로가 살짝 가운데로 들어가고요. 앞쪽에 쿨루셉스키, 사르 이런 선수들이 앞쪽으로 올라가면서 존슨과 손흥민이 측면으로 움직이는 이러한 형태를 만들 때가 많죠. 이것은 토트넘이 늘상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풀백들을 가운데로 들어가게끔 만들고 측면 공격수들은 넓게 배치를 시키고, 이때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는 선수들을 높게 올리면서 앞쪽에 공격 숫자를 5명에서 6명까지 늘린다 라는 전략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추구하는 형태는 상대가 특히나 포백을 사용할 때 앞쪽의 공격 숫자를 4명에서 5명 혹은 6명까지 늘리면서 앞쪽에서 수비적인 부담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형태를 늘상 만들다 보니까 오늘 입스위치 타운은 어떤 형태를 가져갔냐면, 기본적으로는 포백을 4-4-2 전형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수비를 할 때는 오른쪽 측면에 있었던 벤 존슨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벤 존슨은 웨스트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선수가 측면 풀백 과 측면 공격수를 모두 볼 수 있는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를 할 때는 오른쪽에 있는 벤 존슨이 한 칸 내려오면서 5명의 수비 숫자를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앞쪽에 있었던 오마리 허친슨이 살짝 내려오면서 5-4-1의 형태가 되거나, 아니면 오마리 허친슨이 내려오지 않을 때는 5-3-2의 형태로 어쨌든 이 5명의 수비 라인을 만들면서 토트넘이 앞쪽에 공격 숫자를 많이 배치하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 토트넘을 상대로 입스위치 타운이 5명의 수비 라인을 만들고 있고요. 이 5명의 수비 라인을 만들 때 오른쪽에 있었던 벤 존슨이 앞쪽에 위치하다가 한 칸 내려가면서 5명의 수비 라인이 만들어지면서 5-3-2의 형태가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토트넘이 늘상 어떠한 공격 방식을 가져가냐면, 측면으로 먼저 패스를 보내주죠. 그러면 측면 지역에서 볼을 잡을 때 수비수가 끌려 나오면 이 끌려 나오는 공간을 활용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다음 장면처럼 측면으로 패스가 넘어갔을 때 수비수가 한 명 끌려 나오는 이 순간을 토트넘이 노려요. 그런데 입스위치 타운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4명의 수비수에 1명의 선수가 더해지면서 1명의 선수가 끌려 나와도 안쪽에 그렇게 큰 공간이 나지 않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토트넘은 상대가 포백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공격 숫자를 5에서 6명까지 경기장을 넓게 사용을 하면서 이 4명의 수비수가 살짝 분산이 되면 그 공간들을 사이사이 노리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를 보면 입스위치 타운이 5명의 수비 라인을 만들면서 수비가 끌려나가면서 형성되는 이 좁은 공간들에 대한 대비책을 들고 나왔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경기를 보면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5명의 수비 라인이 형성이 되고요. 이 장면에서도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가 내려오면서 5명의 수비 라인이 된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앞쪽에 오마리 허친슨이 살짝 내려오면서 벤 존슨도 한 칸, 허친슨도 한 칸, 이렇게 5-4-1의 형태가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를 들면 측면에 있는 존슨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존슨에게 수비가 한 명 끌려 나갈 때 이 안쪽으로 포로라던가 가운데 있는 선수들이 침투하는 이런 형태를 늘 만들잖아요. 근데 이 형태에서 공간을 내주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명확했던 입스위치 타운의 경기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경기를 현장에서 보다 보니까, 현장에서 봤을 때 입스위치 타운이 경기장을 넓게 이제 수비하는 5명의 수비 라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토트넘이 늘상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상대의 수비 숫자보다 우리의 공격 숫자가 더 많을 때 가장 앞선 라인에서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플레이는 잘하는데, 그게 통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만들어가는 플레이가 다소 적어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본인이 추구하는 일정한 형태를 벗어나는 순간 그 벗어나는 형태에 대한 대응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보면 손흥민이 측면으로 넓게 벌려주면서 수비를 끌고 나왔을 때 안쪽에 우도기가 침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사르가 조금 더 뒤에 받쳐주고 우도기가 침투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 안쪽에 3백을
패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도기를 따라가는 선수가 한 명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에게 먼저 토트넘이 패스를 보내주고 손흥민이 볼을 잡아서 앞쪽에 있는 우도기에게 패스를 보내주려고 하다가 우도기에게 공간이 안 나니까 결국엔 손흥민도 볼을 주지 못하고 다시금 뒤로 패스를 하는 이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토트넘의 방향이 왼쪽으로 갔다가 공간이 안 나오면 다시 뒤로 가고 그러면 다시 오른쪽으로 왔다가 공간이 안 나니까 다시 뒤로 넘어가는 이런 U자 빌드업 형태가 됐어요. 결국에는 이 U자 빌드업이라는 게 가운데 지역에 상대 수비가 밀집해 있는 그 사이 공간으로 공간을 만들지 못하니까 들어가지 못하면서 상대 수비의 겉에서만 볼을 돌리는 이런 안 좋은 형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의 지표를 보면 딱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볼 점유율은 토트넘이 66% 그리고 이스위치 타운이 34%였습니다. 압도적으로 토트넘이 높은 볼 점유율을 유지했죠. 그런데 정작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는 토트넘이 39번 그리고 이스위치 타운이 23번이었어요. 이 수치가 66% 대 33%. 볼 점유율의 차이를 감안했을 때는 굉장히 적은 수치의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파이널 서드에서의 패스도 마찬가지인데 토트넘은 463개의 패스를 성공시켰고 그 중에서 공격 지역으로 향한 패스는 63개였습니다. 반대로 이스위치 타운은 186개의 패스를 성공시켰는데 그 중에서 41개의 패스가 공격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이 비율적으로만 따져보면 대략적으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패스 성공 횟수에 대비해서 공격 지역으로 패스가 들어간 상황이 13% 정도 그리고 이스위치 타운 같은 경우에는 22% 정도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토트넘이 입스위치 타운보다 훨씬 더 많은 패스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스위치 타운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공격 지역에서의 패스 횟수가 나타난다 라는 건 그만큼 이제 공격 지역으로 토트넘이 볼을 전개시키기를 굉장히 어려워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토트넘이 이렇게 공격적인 패턴이 잘 안 풀리니까 늘상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정말 말 그대로 공격 숫자를 조금 더 많이 늘리는 형태를 취하거든요. 뭐 손흥민, 우도기, 솔랑키, 쿨루셉스키, 존슨 이 5명의 선수가 오늘 입스위치 타운의 5명의 수비 라인에 막힌다면 여기에 더해서 포로까지 한 칸 올라가고 상황에 따라서는 사르까지 한 번 더 올라가주는 뭐 이런 식으로 공격 숫자를 극단적으로 많이 올려버리는 형태를 취해요. 근데 여기서 이 공격 숫자를 늘렸을 때 상대 수비가 당황하면서 수비가 무너지는 이러한 경우도 많이 나오지만 만약에 여기서 무리하게 공격 숫자를 올렸다가 수비 숫자가 적어진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턴오버가 나오면 바로 역습을 허용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하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 이 장면도 이스위치 타운이 5명의 수비 라인을 만들면서 토트넘의 공격을 방해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면을 보면 측면에서 손흥민이 넓게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어내고 있는데 수비수를 바깥으로 끌어냈을 때 이 안쪽 공간에 이미 이스위치 타운의 수비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도기가 아무리 가운데로 침투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공간을 확보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트넘이 이 장면에서 보면 손흥민뿐만 아니라 앞쪽에 솔랑키, 존슨, 우도기, 쿨루셉스키, 포로 정말 많은 공격 숫자가 가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밸런스가 깨지기 시작을 하는 건데 그래서 두 번째 실점을 할 때 보면 토트넘이 공격을 하다가 손흥민을 비롯해서 많은 선수들이 앞쪽에서 턴오버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5명의 선수가 일단은 앞쪽에 달려나가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손흥민이 안쪽으로 패스를 보내줬을 때 이 패스가 무산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스위치 타운이 볼을 걷어내는 장면인데 걷어냈을 때 이미 토트넘의 선수들이 너무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특히나 사르라던가 뭐 쿨루셉스키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너무 앞쪽으로 올라가면서 미드필더 라인에 순간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스위치 타운이 볼을 걷어냈는데 걷어낸 이후에 볼을 끌고 안쪽으로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아주 큰 공간이 발생을 합니다. 아까 전 장면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미드필더 라인에 사르와 쿨루셉스키 두 명의 선수가 모두 공격적으로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중원 라인에 너무 큰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가운데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편안하게 볼을 끌고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중원에서 볼을 끌고 올라갔던 선수가 오늘 입스위치 타운에서 가장 잘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인 오마리 허친슨이거든요. 오마리 허친슨이 워낙에 볼을 끌고 올라가는 플레이가 굉장히 민첩한 선수예요. 그런데 이 장면처럼 사르라던가 쿨루셉스키 이런 이제 중앙 미드필더들이 모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동작을 가져가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허친슨이 볼을 끌고 올라갈 때 방해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벤탄쿠르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을 좀 커버하러 나왔다가 오히려 허친슨에게 돌파를 허용하는 장면이에요. 넓은 공간에서 벤탄쿠르가 허친슨을 혼자서 막기가 좀 역부족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쿨루셉스키가 뒤늦게 따라가긴 하지만 벤탄쿠르가 달려나오고 쿨루셉스키가 약간 내려올 때
두 명이 뛰어들어가는 이 허친슨의 움직임을 제어하기에는 약간 타이밍이 모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허친슨이 편안하게 볼을 끌고 중원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을 보면 볼을 끌고 움직인 다음에 측면으로 패스를 넘겨주면서 역습이 전개가 되거든요. 그 역습이 전개됐을 때도 측면으로 패스를 먼저 보내주고 그리고 앞쪽으로 달려가는 선수가 또 한 명 있어요. 오히려 토트넘이 측면에서 볼을 가지고 이스위치 타운이 전진을 할 때 수비수 한 명이 끌려 나가는 순간 함께 뛰어들어오던 이스위치 타운의 공격수가 요 뒷공간을 뛰어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고 토트넘이 오히려 이스위치 타운에게 하고 싶었었던 수비를 끌어내고 이 공간을 활용하는 걸 역으로 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장면이 나오는 거죠. 측면에서 볼을 받는 공격수가 있고요. 이때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포로가 끌려 나가는 순간 안쪽으로 언더래핑을 하는 선수에게 완벽한 공간이 나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열리면서 완벽한 컷백 찬스를 맞이하게 되고요. 여기서 컷백이 들어갈 때 뭐 이 장면에서는 뭐 약간 운이 없었다고 보지만 여기서 컷백이 들어가면서 골키퍼와 드라굿이 맞고 마지막에는 델랍이 마무리를 하는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나오는 이제 일련의 과정 자체가 토트넘이 공격이 좀 안 풀리니까 너무 공격 숫자를 많이 순간적으로 늘렸었고 그리고 늘리는 과정에서 사르라던가 쿨루세스키 같은 미드필더들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미드필더 라인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그 공간에서 이제 역습이 시작이 되고 오히려 이제 토트넘이 하고 싶었었던 수비를 끌어내고 그 공간을 활용하는 이게 아무래도 수비 숫자가 적으면 넓은 공간을 커버하다가 당연히 공간을 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토트넘이 오히려 볼을 많이 점유하다가 이스위치 타운의 역습에 오히려 너무 허무하게 무너지는 장면들이 나왔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토트넘이 이제 오늘 경기에서 수비적인 약간 움직임 자체도 좀 둔한 모습이 많이 나타났어요. 특히나 뭐 튀르키예 원정을 지난 주중에 다녀왔다는 것이 조금 뭐 크게 작용을 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현장에서 경기를 봤을 때 토트넘 선수들의 움직임이 이스위치 타운이 공격을 전개할 때 따라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바라보고 있다거나 그런 장면들이 나왔거든요. 특히나 첫 번째 골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도 미드필더 라인에서 볼을 끌고 토트넘의 수비 사이 공간을 그냥 돌파를 성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오는 델랍에게 패스를 보내줬는데 델랍도 여기서 볼을 잡은 다음에 볼을 끌고 이 가운데 공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토트넘의 수비 라인 사이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벗겨내는 동안 토트넘의 수비수들이 아무도 입스위치 타운의 이 뛰어들어가는 공격수의 움직임을 제대로 저지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 장면도 보면 델랍이 힘으로 밀고 들어가는데 미드필더 라인에서 토트넘의 선수들이 손흥민이라던가 사르 그리고 뭐 앞쪽에서는 이미 솔랑키라던가 쿨루셉스키를 거쳐서 나왔죠. 이 공간을 그냥 가로지르는데 아무도 이 델랍의 움직임을 방해를 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반칙으로 끊는 게 더 나았던 장면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다음 장면에서는 델랍이 편안하게 볼을 끌고 올라온 다음에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미드필드 라인에서 제대로 저지가 안 되다 보니까 앞쪽 라인에서 측면으로 뛰는 공격수, 가운데로 뛰는 공격수 그리고 반대편에 또 두 명 공격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안쪽에서 수적으로 약간 비효율적인 형태 그러니까 한 명의 공격수를 여러 명의 선수가 못 막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최종 수비 라인에서는 오히려 입스위치 타운이 공격수와 수비수가 1대1 상황에 가까운 수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면에서도 측면 공격수가 나가면서 우도기를 끌고 나가니까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일단 토트넘의 수비가 한 번 휘청거립니다. 가운데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볼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드라구신이 끌려 나오기 시작해요. 일단 이게 핵심이거든요. 중앙 수비수인 드라구신이 상대 공격수의 움직임에 측면으로 끌려 나갑니다. 그리고 드라구신이 끌려 나가는 순간 곧바로 뒤쪽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크로스를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드라구신이 박스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제공권에 대한 이점이 이 가운데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입스위치 타운이 볼을 전개할 때 토트넘이 약간 지켜보는 형태 제대로 방해가 안 되면서 오히려 드라구신 같은 키 큰 선수가 측면으로 끌려 나오는 상황을 맞이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결국에는 이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안쪽에서 드라구신의 제공권이 사라지다 보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입스위치 타운이 이 안쪽에서 달려 들어가는 공격수에게 붙여줄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되죠. 그리고 이 박스 안에서 델랍이 아무래도 키가 크다 보니까 여기서 머리에 맞추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 맞춘 볼이 제대로 안 맞아서 뒤로 흘렀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뭐냐면 높이 솟은
다음에 볼이 내려오는 요 이제 낙차가 좀 걸렸거든요. 시간이 좀 있었어요. 채공 시간이. 그런데 토트넘의 수비수들이 볼이 떨어지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안쪽에 토트넘의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켜만 보다가 스모딕스가 오버헤드킥을 시도하는데 아무도 이 움직임을 방해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버헤드킥을 정확하게 맞추면서 득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사실은 이렇게 드라고신이 측면으로 끌려 나간다 라는 것도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였지만, 여기서 토트넘의 집중력이 참 문제였거든요. 분명히 볼이 하늘로 솟아올랐다가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채공 시간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스모딕스가 오버헤드킥을 시도할 때 달라붙거나 방해를 하거나 이런 동작이 없으니까 편안하게 이 토트넘의 수비 라인 사이에서 오버헤드킥으로 득점을 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토트넘의 수비가 약간 집중력이 오늘 경기는 특히나 부족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경기 끝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기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기에서 반복되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늘 홈에서 뒤처지는 시간이 많다, 선제골을 먼저 허용하는 시간이 많다, 반복되는 문제가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토트넘이 늘상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온 이후에 너무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밸런스가 약간 깨지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근데 그 과정에서 공격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역습을 당해서 실점을 먼저 하거나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먼저 실점을 하면 늘상 도박수를 두죠.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경기가 안 풀리니까 사르를 빼고 베르너를 투입을 했죠. 그러면서 베르너가 측면으로 가고요, 손흥민과 솔랑키 투톱, 그리고 벤탄쿠르와 쿨루셉스키가 미드필더 라인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4-2-4의 형태가 됐었고, 당연히 쿨루셉스키는 공격적으로 또 올라가게 되죠. 그럼 사실상 벤탄쿠르가 혼자서 덩그러니 중원에 놓여있는 상황들이 많았어요. 물론 이제 우도기와 포로가 약간 가운데로 움직여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또 완벽하게 중원 싸움에 가담을 해서 이렇게 좁혀주는 형태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벤탄쿠르가 이 미드필더 라인에서 덩그러니 놓이면서, 사실 벤탄쿠르가 오늘 옐로 카드도 하나 받았는데 너무 넓은 공간을 커버하다가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장면들도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늘상 반복되는 문제. 저기서 공격수를 많이 투입을 하면서 여기서 상대 수비가 혼란에 빠지고 역전을 기록하는 경기가 바로 아스톤 빌라전 같은 경기고, 만약에 저렇게 공격 숫자를 늘렸을 때 효과를 보지 못하면 패배를 하는 경기가 이번 입스위치 타운 혹은 지난번 팰리스전과 같은 그런 경기가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이 기복이 심하다고 느껴지는 게, 토트넘이 좀 극단적인 형태를 취하면서 도박수가 통하면 역전승, 도박수가 통하지 않으면 그대로 패배를 하는 이 기복이 참 큰 팀이 바로 토트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경기도 딱 그런 형태가 나타났었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봤을 때도 토트넘이 너무 밸런스가 많이 무너진 형태로 경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도저도 아닌 형태가 됐었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뭐 마지막에는 이제 토트넘 팬들이 88분 정도에 분명 추가 시간이 많이 주어지는 경기였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입스위치 타운이 승리를 굳히기 위해서 시간을 좀 많이 끌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추가 시간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다들 예상을 했는데 한 88분쯤에 굉장히 많은 관중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토트넘이 늘상 반복되는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토트넘의 순위를 봐도 5승 1무 5패 11경기에서 승점 16점으로 리그 10위를 달리고 있어요. 맨유가 이번 시즌은 테나그 감독 체제에서 너무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승점 1점 차이밖에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토트넘이 리그의 3분의 1가량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리그 10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주 안 좋은 이 흐름, 그렇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여기서 과연 장기적으로 팀과 함께 할 수 있는 감독이냐 아니냐, 이것도 분명히 이번 A매치 기간 동안 토트넘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토트넘도 어느 정도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과의 이별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독자분들과 함께 떠나는 패너 투어가 지난주 아스톤 빌라전부터 오늘 아주 답답했던 입스위치 타운전까지 이제 모든 일정이 좀 마무리가 돼서 저는 내일 새벽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 일정이 워낙에 빡빡하다 보니까 저도 좀 피곤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여행에서는 함께 했던 또 제품이 백진삼에서 나온 이 삼벅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삼벅스가 어떤 제품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 커피에 산삼의 좋은 성분을 넣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당연히 이 산삼의 좋은 성분이 커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커피계의 뭐 에르메스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아주 고급스러운 커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카페인이 필요할 때, 그리고 커피가 좀 마시고 싶을 때, 커피를 마셨을 때 우리가 잠을 못 자거나 좀 속이 안 좋다거나 이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삼벅스에는 산삼의 좋은 성분,
특히나 백진삼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산삼 건강식품 브랜드 국내 1위를 달리고 있는 아주 신뢰도 높은 업체다 보니까 이 백진삼이 100년 된 산삼의 DNA를 복제해서 그 100년 된 산삼의 좋은 성분을 커피에 넣은 제품이 바로 삼벅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먹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요. 더치커피의 원액처럼 요 이제 원액을 물에 타서 마시면 되는 건데 아이스로도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뜨거운 커피로 만들어도 되고 심지어는 여기 어떻게 써있냐면 흑맥주처럼 먹어도 된다고 써있습니다. 맥주에 삼벅스를 타서 먹어도 되는 거고요. 이렇게 약간 커피를 좀 마시고 싶을 때 건강함을 함께 챙기고 싶은 그럴 때 필요한 제품이 바로 삼벅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한번 만들어서 이제 마셔볼 텐데요. 이게 물 한 컵을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에 삼벅스를 그냥 한 포를 까서 이렇게 물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정말 더치커피처럼 원액이 이 안에 들어가면서 딱 커피의 형태가 됐죠? 되게 간단하게 카페인을 또 챙기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커피가 바로 커피계의 에르메스, 그리고 산삼 식품계의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백진삼에서 출시한 삼벅스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한 박스, 이 하나에 30포가 들어있는 한 박스거든요. 이 한 박스가 68,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현재 새벽의 축구 전문가와 출시 기념 이벤트로 39,800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로 들어가셔서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